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지난주 세계 각국 정부가 모인 기후변화 대응회의에서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엔 우리 탄소중립시민회의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기후변화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위기의식과 책임감이 부족한 겁니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계획된 내용들을 다시 검토하기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돼 나흘 뒤 출소하게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재벌 특혜, 촛불 정신 훼손 등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의 공급이 계획보다 줄면서 접종 간격이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2학기 일부 학년을 제외하고 등교 수업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상황에 따라 등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자고 뜻을 모았지만 지사직 사퇴 여부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농지법 위반과 시세 차익 의혹에 대해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구 서문시장 연설 중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조금 전에 마친 회의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고 박범계 장관도 최종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 만인 오는 13일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마침내 결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간 반에 걸쳐 회의를 열었습니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 대상자 1,057명에 대한 적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를 비롯한 810명의 가석방을 결정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가석방 확대를 약속했다면서 이번 가석방도 경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대부분 심사위원회 합의로 결정되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릴 경우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석방 결정이 났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단행되는데 이로써 이 부회장은 수감 207일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다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서 가석방 되더라도 해당 사건들의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의식한 듯 과거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 중에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 진행 도중 가석방 허가된 인원이 67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새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인재 선점에 나서자 다른 주자들도 하나둘 뛰어들고 있는데 줄 세우기 구태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동안에도 잇따라 추가 인선을 내놨습니다.
현재까지 합류한 전현직 의원만 최소 60여 명. 이에 질세라 최재형 캠프도 전현직 의원 40여 명의 화려한 진용을 꾸리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모아서 반드시 경선 통과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여기다 물밑에서 돕는 인사들도 상당수인 만큼 외부 인사 출신 두 주자의 캠프만 보면 메머드급 구성이 될 거란 관측까지 나옵니다. 그러자 기존 당내 주자들도 하나둘 인재 영입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현직 의원 19명이 포진한 캠프 인선을 발표했는데 과거 유승민계로 불리던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더 좋으신 분들하고 지금 접촉이 되고 있고 본질은 아마 좀 더 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세대결에 취약한 다른 주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어쭙자는 줄 세우기에 열중하다간 한순간에 훅 간다며 견제구를 날렸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의힘 살림 키운 데는 관심도 능력도 없으면서 물려받을 재산 싸움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책은 안 만들고 개파를 만든다? 물려받을 유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 되겠다고 들어온 것인지. 윤석열 최재형 캠프에 들어간 인사들은 유력 주자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기존 국민의힘 주자들 또한 당내 주류와는 거리가 먼 만큼 새 얼굴인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에게 합류하는 게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딴 발언이 연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농지법 관련 발언도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전면 부정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윤 후보의 장모는 또 농지법 위반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발언입니다. 네. 토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농지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을 했길래 문제가 되는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죠. 예, 지난 1일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청년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한 윤 후보의 발언인데요. 예. 이 청년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법률이 경자유전, 즉 경작할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법 규정이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전부 막고 있다는 취지인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런 여러 법률을 보면은 경자 유전에만 너무 집착을 해 있어요. 근데 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어떤 산업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그 어떤 오래전부터 그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어떤 경자 유전 여기에 너무 집착이 돼 있어서 뭐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이지만 관련 법 규정들이 그런 걸 전부 막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농사를 해오신 분들한테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이 농촌에서 약 뿌리고 힘든 농사일 하기도 어려운데 그 양반들 위주로 땅을 갖다가 나눠주고 있으니 그런 거 아니냐. 결국 한쪽으로 확 몰아가지고 기업들이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이게 헌법 정신에 지금 반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경자유전 원칙은 이 농지법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121조인데요. 국가는 농지에 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이 성명까지 내고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인식이 반농업적 또 반농민적 사고라면서 농민이 농지 소유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현 상황을 왜곡하고 또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15년 후에 상속이나 이농 아니면 투기 농지로 인해서 실제로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84%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경제유전의 원칙에 너무 집착해서
그런다라는 것은 사실 관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성명서에도 발표를 했지만 예. 혹시나 장모님이 그 농지 투기와 관련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서 네. 그것에 대한 다른 이렇게 변명을 하려다가 좀 그렇게 왜곡된 발언을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그림을 보면 결국 농사를 꼭 지어야 되는 사람이 꼭 토지를 갖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하나 있고, 아까도 저기도 있었어요. 농산물 비축.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그렇죠. 식량 안보와 식량의 예. 가격을 조정해서 민생을 보살피는 원칙인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사 또는 농업이라는 큰 산업이 묶여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경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지금 잠깐 거론을 했는데, 장모 최 씨의 농지 소유도 이거 농지법 아니냐, 그게 이제 거론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토지를 직접 다녀왔는데요. 예. 문제의 토지는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에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최 씨와 최 씨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사들인 땅 22,000여 제곱미터입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이 윤석열 처가 쪽 지분이 100%인 가족 회사입니다.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요. 지금은 해당 땅에 아파트가 저렇게 들어섰습니다. 최 씨 소유의 땅에 그 양평군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양평군의 고시를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11년부터 16년으로 나와 있고 시행자는 바로 땅 소유주인 윤 후보 처가의 회사입니다. 제가 현지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사업이 진행된 최 씨 소유의 땅 중에서 이 3,000여 제곱미터가 지목이 전, 즉 농지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경제유준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 되죠. 그렇죠. 제가 항공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화면 왼쪽이 아파트 개발 전, 또 화면 오른쪽이 아파트 개발 후의 모습인데 이 개발 전 사진은 한눈에 봐도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서 이 농사를 지은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읍사무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 씨는 해당 토지를 사들이면서 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농사를 짓겠다는 어떤 계획을 제출한 것이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농사 지은 흔적이 별로 없는데 이 지자체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 양평군 농지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그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거의 보면 최근에 있는 농지이기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때 당시에 실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가 지금 이게 저희가 뭐 문서 보존하는 게 지금 뭐 오래됐잖아요. 2006년도에 취득을 했으니까. 지났나요? 그렇죠. 자, 본격적인 부동산 사업으로 해서 가족 회사를 차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벌였는데 그중에 이제 농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수용해서 벌인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예,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확인된 내용 몇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도시개발 사업은 이 양평군이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이 사업의 제안은 윤 후보의 장모 최 씨 측에서 먼저 했다는 겁니다. 이 양평군은 최 씨와 그 가족 회사가 지난 2011년 군에 사업 제안을 했고 군청이 이를 타당성 검토를 한 뒤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말은 우선 이 해당 농지를 처음부터 경작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개발 사업이 이례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에 대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 7월 최 씨 가족 회사가 군에 사업을 제안한 뒤 개발 계획을 세워서 고시하기까지 불과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 또 환경이나 지역에 문제 없는지를 확인하는 재해 영향성 검토 기간도 포함이 됐는데 이게 수개월 만에 진행이 된 겁니다. 이 통상 자연 녹지 지역을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특히 이 사업이 이 양평군의 첫 도시개발 사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장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진행 속도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양평사지는 파스 우리말 처리 옛날 기억이라고 실제로 몇을 시켰는데 그것으로 처음으로 일사처리로 독특하다. 말 그대로 소문도 없었어요. 그게 소문도 없었는데 갑자기 분양생이 났다고. 자,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계획서를 내면서 농지를 사들이자마자 여기에 이제 도시개발을 한다고 계획서를 또 내고 그 계획서는 순식간에 진행이 돼서 허가가 떨어지고 사업이 진행됐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정황상으로 보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긴 있어 보이는데 그 본인들의 해명은 뭐라 그럽니까? 네, 윤 후보 캠프의 이 네거티브 대응 팀장을 맡은 손경식 변호사가 이 장모 최 씨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또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서 한 일간지의 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윤 후보 측의 해명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개인이 농지법을 준수하면서 취득하는 것은 이 부동산 개발업에서 통용되는 어떤 정상적인 업무 처리이다. 그러니까 경작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하는 것은 괜찮다.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고요. 또 해당 농지를 취득한 뒤에 제3자를 통해서 경작 농지 기능을 유지했다. 이렇게 해서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농지의 구매 목적이 경작이 아닌 부동산 개발이었다면 농지법에 위반한다는 분석이 지금 나왔고요. 또 제3자를 통한 경작 부분도 이 공직 출마 등의 어떤 법률상 극히 일부의 경우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농지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최 씨 측은 별 해명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는 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꼭 되고자 한다고 하는 사람의 신분상으로 봐서는 과연 가족들이 이런 일을 벌이거나 가족들의 이런 일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또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이제 큰 문제고 앞에서 농지와 관련된 농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이냐 기업을 생각하는 입장이냐 그것도 이제 계속 검증을 해나가야 될 거고 그런 문제군요. 양시창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 닷새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주 대구시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당시 연설 화면은 한 보수 유튜버의 방송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 하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믿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를 포함한 확성 장치를 사용해 다중을 대상으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최 전 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이 파악되면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거쳐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과에서 사실관계 파악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사실 내용을 파악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그러니까 파악하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여서 대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위원회하고 협의 후에 조치를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중앙위원회하고 협의 후에 그렇게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캠프 측은 서문시장을 방문했지만 당원들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일반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원들이 온 거예요. 당원들이. 예. 그래서 그 일반 지지자들이 아니고 당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어떤 사람이 옆에서 무슨 마이크를 줬는지 그걸 사실 누가 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들고서 그냥 한마디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어떤 부분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최 전 원장 지난 4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논란에 시달려 오기도 했습니다. 기업 규제 법안 중에서 꼭 철폐해야 되는 법안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공부가 부족해서 앞으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산업구조 재편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서문시장을 방문하기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휴대폰 메모를 보고 읽는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준비 부족 논란에 이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최 전 원장.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해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당초 이달에 들여오려던 모더나 백신이 계획의 절반 이하로 줄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백신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모더나 백신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때문에 8월에 계획된 공급 물량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백신 공급 차질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2차 접종부터는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당초 접종 간격은 3주와 4주이지만 최대 6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1회 백신 접종만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회 접종만으로 보호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행 통제나 4차 대유행의 확산 방지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고3 학생, 고교 교직원, 대입 수험생 등은 기존의 접종 간격을 유지해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 등은 1, 2차 접종 간격을 5주로 조정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3분기 접종 계획은 차질 없이 이뤄지며 50대 연령층의 1차 접종은 예약 일정에 따라 이달 2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동적인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접종 일정 또는 백신 종류가 변경될 수 있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소상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차 접종 간격을 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하면서 백신 수급과 접종 관리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모더나 측은 8월 공급 물량의 축소가 생산 관련 실험실의 문제 때문이라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백신을 활용해서라도 9월 말 전 국민 70% 1차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모더나 측이 8월 공급 물량을 맞추지 못한다는 연락을 지난 6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에 공급하기로 한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도 없었으며 우리 정부는 사흘이 지난 뒤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설명하기로는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다라고 정도 저희한테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요. 하지만 불과 열흘 전 김부겸 총리는 8월분 모더나 백신 물량 850만 회분이 제때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중에 공급 물량 850만 회분이 제때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8월에는 40대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더나 측의 공급 차질에 대해 즉각 항의하고 다양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사의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여 근본 공급 지연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9월에는 모더나를 포함해 4,200만 회분의 백신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백신을 활용하고 백신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 9월 말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말까지 저희가 70% 1차 접종하는 거와 11월 말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목표는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수급 상황에서 백신 공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제약사이기 때문에 상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백신 구매 계약이 늦어지면서 시작된 수급 불안이 또다시 접종 계획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신규 확진자가 일요일 기준으로 또 하루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도 늘어 병상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1,492명,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휴일 효과라는 말도 무색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881명, 60% 가까이 확진자가 집중됐고 부산 등 경남권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됐습니다. 비수도권 확산세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분석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수도권에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기준으로는 지난주보다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가 0.7% 줄었습니다. 또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9로 나타나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아직 긴장을 풀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도 3주 연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실 병상도 덩달아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병원들에서 중환자 병상이 차고 있고요. 우리가 에크모라고 부르는 장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에크모의 사용은 이미 포화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도 생명을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들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0만 명당 4.7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감염 원인별로 따지면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이 절반 이상이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27%를 넘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2학기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일부 학년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되고 9월 둘째 주부터는 3단계 이하면은 전면 등교도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등교 수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다음 주 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원격 수업이 원칙이었지만 2학기에는 학교에 갈 수 있게 됩니다. 4단계는 우선 등교 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중심으로 등교가 이뤄집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백신을 맞은 고3,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1개학년씩 등교 수업이 허용됩니다. 3단계 지역은 3분의 2에서 전면 등교까지 길을 열어놨습니다. 집중 방역 주간이 지나고 9월 둘째 주부터는 기준을 더 완화해 3단계는 전면 등교, 4단계 지역은 3분의 2 안팎의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다음 달 초면 교직원과 고3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앞서 감염병 전문가들도 전체 인구보다 학생의 감염률이 낮고 학교가 지역사회보다 감염병 확산 위험에서 안전하다며 등교 확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늦어질수록 교육의 결손은 심화되고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도 현재 40일 내외에서 57일 내외로 30% 확대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방역 지원도 강화합니다. 선제적 PCR 검사를 위해 이동 검체팀을 계속 운영하고 방역 인력을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합니다. 또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급식 시간엔 창문을 열고 식탁 칸막이를 의무화했고 불필요한 공문이나 행사를 자제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에크모 치료와 관련한 위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젊은 에크모 치료 환자도 늘고 있다. 장비가 부족하다. 약이나 인공호흡기로는 힘든 위중증 환자들에게 취하는 조치입니다. 에크모 치료 환자 증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크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잠깐 이전 화면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에크모라고 하는 것은 폐막 산소 공급 장치입니다. 폐를 대신해서 혈액에 관을 꽂아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 산소가 공급된 피를 펌프질을 통해서 심장으로 빨리 보내고 거기서 다시 산소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계속 조절하면서 돌리게 되는데 이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합병증이 좀 심합니다. 증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게 2020년 9월인데 가장 높이 솟아있는 게 올 1월입니다. 왜 올 1월이 가장 많은가 하면은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엄청나게 환자가 확 늘었고 보름쯤 뒤에 2주 정도 지나면 중환자가 확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환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지만 에크모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들은 이제 8월 말이나 9월에 가서 확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지난해 방역당국이 60여 대의 장비를 지원해서 현재 400개 가까이 갖추고는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재 383개 중에 95개가 쓰여지고 있는데 95개 중에서 코로나19 환자한테 쓰이고 있는 게 37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집계 후 지금이 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연령대가 자꾸 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에크모 치료를 받다 보면 오래 받지 못하십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거나 불행하게도 돌아가실 때도 있죠. 그러나 젊은 사람이 이 치료를 받게 되면 끝까지 상당히 긴 시간 치료를 받게 되니까 사용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자, 오늘 위중증 환자는 367명, 지난 1월 411명 최다 인원에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에크모 치료 환자는 지금이 벌써 최대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치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화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지역은 이미 에크모 장비가 동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위중증 환자들이니까 장비를 옮겨야 됩니다. 장비를 부족한 지역으로 옮기는데 이걸 사용할 줄 아는 전문가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센터, 장비, 전문 인력을 다 파악해야 되고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병상 배정반이 수도권 말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가동돼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이렇게 결코 가벼운 질환이 아닙니다. 지금의 4차 대유행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4차 대유행을 벗어나야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내일부터 후반기 일정에 돌입합니다. 북한에 이어 중국도 훈련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미 군당국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훈련 규모만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위기관리 참모훈련은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나흘간 전쟁 발발 전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점검합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오는 16일부터 열흘간 본훈련이 시작됩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해 일부 방어와 2부 반격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실기동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지휘소 훈련으로 방어와 반격 훈련이 일부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일정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병력을 증원하지 않고 사단급 이하 참가 인원도 줄여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 훈련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폴 러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며 김승겸 부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예행 연습을 위해 이틀간 지휘봉을 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훈련은 일정대로 진행되지만 참가 부대가 축소되면서 실전 훈련은 물론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증원 전력이 없어 실전적인 훈련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아닌 예행 연습 수준이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본훈련 시작 직전에 시기와 규모 등을 발표하고 관례에 따라 북측에 훈련 일정 등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난 1일 김여정 부부장의 명의로 훈련 중단을 요구한 이후 수해 복구 소식만 전할 뿐 별도의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향후 남북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스가 총리가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멋진 대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또 최저를 기록하며 총리가 기대했던 올림픽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 폐막 다음 날 스가 총리는 SNS에 이례적으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올림픽을 무사히 마친 데 대해 국민과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겁니다. 国民の皆様のご理解とご協力の賜物であり、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選手の皆さんの活躍により素晴らしい大会になりました。 하지만 국민 여론은 올림픽을 거치면서 오히려 악화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28%로 나타나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지며 출범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 조사에서도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나 지지율이 떨어져 역시 가장 낮았습니다. 뒤늦은 코로나 대응에 궁지에 몰린 스가 총리가 올림픽 분위기를 타고 지지율 반등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국민 다수의 반대 속에 시작했지만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またより頑張って金メダルとかをいっぱい獲得できたのはすごい良かったなって思いました。本当は日本をもっと街中に出て知ってもらいたかったけども、それは叶わ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けど。 스가 총리는 부인했지만 국민 다수는 올림픽이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 올림픽 기간 감염 폭발이 현실화하면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정평가도 7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사실상 낙제점을 받으면서 국민 다수는 스가 총리가 연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이낙연 전 대표의 화답으로 만들어졌던 민주당의 훈훈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둘러싼 공방부터 경선 불복 시사 논란까지 신경전은 쉽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만났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선 주자 만찬 첫 자리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한 겁니다. 이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의 뜻을 모은 이후 마련된 자리인 만큼 당과 후보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좋은 국민의 신임을 얻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내년 대통령 선거 승리이니까 그런 목표에 맞게 후보들도 당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 일정에 집중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을 자제했습니다. 최소한 출생은 각 개인이 선택할지라도 이제 양육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냐. 당 선관위 역시 당규를 넘어선 제재까지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과도한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회부
왜 이외에 보다 강력한 제재 또는 분과위원회에 그 연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사안은 여전히 공방 대상입니다. 송 대표와의 만찬에 앞서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도의 세금으로 이 지사 본인의 홍보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지사직 사퇴 자체가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도지사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도지사의 책임과 민당이 가야 할 길, 그 일관된 원칙을 위해서는 지사직을 유지해서 선거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낙연 후보 측 핵심 인사인 서른 의원의 당내 경선 불복 시사 논란도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설 의원은 지난 주말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될 경우 민주당 원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 화음까지 언급하며 설 의원이 경선 불복을 시사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주제만 다를 뿐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방 수위와 지지율, 경선 흥행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민주당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네거티브 공세와 정책 검증의 경계가 불분명한 만큼 네거티브 공격을 멈추자는 대선 주자들의 선언이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항소심에 처음으로 출석한 전 씨는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었고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30분도 안 돼 떠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사과하라는 외침에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이며 자택을 나온 전두환 씨. 4시간 후 광주지법에 도착한 뒤에는 구축을 받으며 어렵게 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을 전 씨는 이번에도 외면했습니다. 발포 명령 동의하십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광주 시민이랑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1시간 넘는 휴식 시간 뒤 시작된 재판. 전 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때부터 부인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판 시작 10분 후부터 눈을 감은 전 씨는 20분이 넘어갈 무렵 퇴정했습니다. 호흡이 곤란한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순자 씨가 대신 식사를 못해서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고 호소하면서입니다. 법정 출석 때마다 반복된 태도 논란에 5월 단체는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전두환이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광주 시민과 우리 5월 단체들이 용서를 못할 것입니다. 다음 재판은 3주 뒤인 이번 달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한 이후 약 석 달 만에 지각 출석한 전두환 씨. 그러나 떠나기까지는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다시 출석할 날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3살 여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30대 친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며칠 동안 아이만 두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난 7일 오후 이곳에서 3살 배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30대 친모 A씨.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보니 아이는 숨져 있었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숨진 지 최소 이틀은 지난 것으로 추정됐는데 출혈이나 골절 등 외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미혼모인 A씨가 남자친구나 친구 집을 다니며 집을 비운 며칠 사이에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신고하기 며칠 전 집에 딸이 숨져 있는 걸 봤지만 무서워서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고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쨌든 본인도 무서워서 바로 신고 안 하고 딴 데 가 있다가 용기 내서 그날 와서 신고했다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주거와 양육, 아동수당을 100만 원 넘게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3월 방임 신고가 이루어져 아동전문기관에서 살해 관리를 받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딸을 1년 반 이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발제는 못하고 문 앞에 놓고 왔다라는 것만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상습 방임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아이가 과거에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른바 가격 갑질 등 논란이 적지 않은 샤넬에서 이번에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새나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샤넬 코리아는 외부의 해킹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샤넬 코리아가 홈페이지에 띄운 공지글입니다. 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생일, 화장품 구매 내역이 빠져나갔고 멤버십 가입 때 제공에 동의했다면 주소와 성별, 이메일 정보도 유출됐다고 말합니다. 이에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안내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샤넬 코리아 IT 전담팀은 외부 보안업체와 함께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가 브랜드 특성상 개인정보에 민감한 고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안고 있습니다. 샤넬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매장으로 몰려든 소비자들이 입길에 오르는 동시에 이를 부추기듯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이 인상되기를 반복하며 이른바 가격 갑질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달 초에는 오픈런이 반복된 부산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 속 샤넬 매장에서 직원과 지인 1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1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40대 임원을 부서 이동하지 않은 게 알려져 비판을 받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경찰서장이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10km가량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는 단속이 뜸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터널 출구를 나온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중앙선에 가까이 붙더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국도를 달리면서도 중앙 분리대를 받을 뻔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뒤따르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서장과 부하 직원들. 차량 운행이 정상적이지 않자 교차로에서 앞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갑니다. 창문을 내려보라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양산에서 부산 쪽으로 내달립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됩니다. 질문 시도를 했는데도 가버리는 게 뭔가 있다. 안 그러면은 음주 의심이라든지 다른 약물 의심 또는 다른 범죄 수배자일 수도 있다 싶어서 계속 추격을 하자. 제한 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앞선 차량 사이사이를 추월하며 달아납니다. 급커브길에서도 속도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 10여 킬로미터를 내달리던 차량은 경찰 순찰차에 포위되어서야 멈춥니다. 당시에 운전자가 저희가 추격하는 거 인지했는지 제한 속도가 80km인데 가속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10km가량 정도 도주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음주 상태로 양산에서 부산의 집까지 가던 길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서장으로서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서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저희의 관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보니까 지금 장관은 글로벌 경제 사정을 고려하야. 그다음에 쭉 나가다가 사회적 감정, 사회의 감정,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요 두 가지 글로벌 아니면 국제적, 뭐 사회적 감정 이거는 사실은 가석방 심사 요건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영 성적이죠. 행장, 교도소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그거고 또 기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법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을 쳐야 되지만 실제로는 80%가 필요합니다. 복역률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최근에 법무부에서 얘기를 좀 다운을 시켰어요. 60%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60%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예규에는 맞아 떨어지고요. 또 법에 위반도 없어요. 법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교정 성적인데 그것 외에도 국제적 환경, 글로벌 환경, 사회적 감정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원래 가석방이라는 게 죄를 없는 걸로 쳐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자기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고 있는 건데 감옥 생활을 하는 건데 이제 집에 가서 해라. 쉽게 말하면 뭐 가짜 석방이라는 뭐 임시 석방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면하고 다른 거죠. 사면은 죄가 있는 게 없어지고 복권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석방은 원래는 감옥이나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석방을 해주겠다. 밖에서 생활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사면하고는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재범의 위험성 뭐 이런 것도 보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야 됩니다. 근데 글쎄요, 경제적인 어떤 범죄를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을 이끌면서 예를 들면 그 세금과 관련된 거든 아니면 무슨 공정행위든 공정거래 행위든 그걸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건 뭐 안 한다고 치고 교정 성적은 아직 뭐 어떤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논란이 계속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밟아갖고 이걸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사람들은 갖고 있더라고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당연직은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뭐 일반적으로 뭐 검찰국장이라든지 나오고 있는 교정본부장이라든지 또 범죄예방정책국장, 그러니까 법무부의 국장급, 실국장급 인사하고 또 외부에서는 부장판사라든지 변호사 또 외부 교수들이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이 가석방의 가부를 심사하고 뭐 동수가 되면 부결되는 보류도 결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그 옳다 그르다 가석방을 해주는 게 옳다 그르다의 여론은 상당히 좀 엇갈렸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번 정치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가석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정 요건에 맞으니까 가석방을 통해서라도 혹시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든지 또 앞으로의 그 경쟁, 국제 경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으로 국민들 다수께서 아마 가석방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가석방 기준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일인데 가석방 기준을 정할 때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또 앞으로 기여할 부분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요. 반대하고 대한민국 법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고 선진 국가인데 법 앞에 좀 많이 좀 평등해야 되는데 뭐 이미 그 지난번에 재벌이라는 이유 같은데 2년 6개월밖에 실행이 그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도 그런 도 좀 불공정하고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유전무죄가 제도화 되느냐 마느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면 만명만 평등하다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확인될지도 모를 순간입니다. 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규모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삼성이라고 하는 곳이 이 자기네 부회장의 석방을 위해서 그동안 갖고 있는 뭐 재력이든지 아니면 인맥이든지 어떤 것들이든 다 동원해 가지고 얼마나 힘을 쏟은 거냐. 결국 그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니냐. 네. 이제 이제 논리. 그다음에 이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뭐 이것저것 고려해서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에 좀 더 다가가려는 여권의 몸부림이냐. 뭐 이제 이런 여론들이 들끓었단 말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묘한 건 이제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이게 촛불하고 연결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 이후에 촛불 어떤 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민들의 어떤 외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상당히 이런 여론들을 듣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이 가석방에서 이 국민 여론들도 봤던 것 같아요. 예. 좀 다수가 뭐 퍼센트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수가 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비해서는 찬성률이 높았던 걸로 보이고요. 또 아주 이례적으로 가석방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상 예. 상관없죠. 그 개인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범을 하느냐, 더 이상 감옥에 없어도 되느냐, 그렇죠. 이것만 보는데 경제적인 부분, 글로벌 경제까지 봤던 겁니다. 또 이 삼성이라는 뭐 인류 우리나라 1위 회사가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사건에 공범이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이 복역률을 60% 낮추면서 가석방까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런데 가석방이 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 석방이고 죄는 그렇죠. 계속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직책을 맡아서 경영 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 또 이것도 풀어주는 겁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예. 이런 식으로 거액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 5년간 이 형이 만료되고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이 기업에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당연히 취업 제한이 되고요. 다만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만 규정이죠. 예. 법무부 장관이 만약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풀어준다고 가정하면 삼성에 복귀해서 경영에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 회사에 취업을 못해요. 그 회사 돈을 지금 횡령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죠. 법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으로 돌아가서 일 시킬 거 아니면 뭐하러 또 가석방을 해줬냐?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 법무부 장관이 또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취업 제한도 풀어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그러네요. 없다 그렇게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사면입니다. 네. 예. 아예 그러면 속 시원하게 사면을 해주지라고 하면서 이제 사면론이 계속 또 불붙어 갈 텐데 사면은 어떨까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죠. 예. 사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석방까지 했는데 다시 사면을 한다. 더더군다나 지금 뭐 언급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그 죄송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 사건. 예, 그러니까 그 경영권 자본시장법, 승계. 예, 경영권 승계 관련돼서 그 사건도 재판 중이고 뭐 프로포폴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재판 중입니다. 그 두 재판이 있으면 혹시 그 재판이 유죄가 된다면 다시 뭐 감옥에 오거나 교도소에 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지금 사면을 한다? 이건 좀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뭐 사면은 이 8.15 사면이 있습니다. 특사가 있는데 이때 대통령이 뭐 결정을 한다면 사면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다시 유죄가 떨어지면 그 사면의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가 갖고 있는 부담, 또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갖고 있는 부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부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두 가지를 맡고 있는 이제 재판부의 부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법무부는 풀어줘서 집에 보냈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다? 판결을 내린다? 그것도 부담스럽네요.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프로포폴 사건이고 하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인데 승계 관련된 사건인데 프로포폴 사건은 뭐 실제로 실행이 나오기 좀 어려운 사건이라고 뭐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거는 결국 승계 사건인데 이 사건 지금 알다시피 증인 신청이 엄청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심이 끝나려면 내년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그 형기가 다 끝나고 나서 결정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그 증인 신청만 하고 증인 신문만 하더라도 올해는 무조건 넘어가고요. 정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권 바뀐다는 거는 그 대통령 바뀌거나 새로운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재판부는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남는 의문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동안의 언론이 오히려 정의를 바로잡아야지,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쉽게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뭐 경제적으로 이게 유리하다고 해서 결정을 이렇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갖다 결정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면 혹시 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제 고민도 해보는 거죠. 사실 근데 언론이 뭐 알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게 된 거는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뭐 언론 역할이 좀 있었지 않을까. 그런가요? 뭐 자본의 힘이라는 거는 사실상은 우리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무튼 숙제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이틀간 1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강원 영동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은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황토빛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차량은 물바다로 변한 도로를 조심스럽게 지나다닙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흙이 도로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이틀 동안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속초와 강릉에서 주택과 상가,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40건이 넘는 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해변으로 밀려옵니다. 최고 7m가 넘는 파도에 강원 지역 해수욕장은 대부분 해수욕이 금지됐습니다. 강원 동해안 어선 2,500여 척은 항구에 발이 묶였고 강릉과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8월 9일이랑 10일은 풍랑주의보로 인해서 결항이 확정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울릉도 내에서 승객분들이 아직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상청은 태풍 루핏이 소멸했지만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피서객과 주민들에게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7년 전의 예측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기후변화 평가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올여름 세계적으로 나타난 폭염과 산불, 폭우 등은 기후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북미 북서부 지역을 강타한 50도를 넘는 살인 더위와 초대형 산불. 서유럽과 일본, 중국 중남부에는 관측 사상 가장 많은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백 년에서 10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기후재앙이 올여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원인을 조절되지 않은 온난화 속도에서 찾았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특별보고서에는 2050년쯤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온도 상승은 더 빠르다는 겁니다. 2030년 후반에서 중반 정도의 이 시나리오에서 그 1.5도 온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2040년 이전에 크로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온 상승 제한선인 1.5도를 넘으면 50년에 한 번 출현할 정도의 극한 고온의 빈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8.6배 증가합니다. 북극 해빙도 2050년 이전에 다 녹고 해수면도 최대 1m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기후 전문가들이 올해 나타난 기상이변을 10년에서 20년 뒤 나타날 기후재앙의 예고편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후재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북극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그런 여름철과 겨울철의 그런 변화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극 해빙이 만약에 다 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떤 그런 급격한 온난화가 있게 된다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파의 어떤 발생과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폭염을 더 높이게 만들 수 있는. 기후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심해진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IPCC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에는 구체적인 온난화 감축 방안 등을 담은 2차, 3차 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전두환 씨 소식 전해드렸죠. 항소심이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그때야 법정에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또 별거 없이 바로 또 떠났다고 합니다. 6192님. 피고인 전두환 씨가 대한민국의 법정을 우롱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뭘 하고 있나요?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땅 관련 의혹 양시창 기자와 짚어봤는데요. 8735님.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양평 땅은 투기 목적일 뿐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도쿄올림픽 폐막 소식 전해드렸죠. 9330님. 이번 도쿄올림픽을 돌아보면서 굳이 올림픽을 해야 하나라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813님.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폭염과 코로나와 사투 벌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의견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려가 컸던 대회였는데요. 우리 선수들만큼은 아주 빛났습니다. 네, 선수들이 도쿄올림픽을 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 메달이나 성적에 관계없이 모두 뜨거운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함께 박수를 보내주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